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휘젓던 미친 여인을 세상은 30년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장원급제한 아들이 금의 환향하던 날 풀려있던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한 총기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온 그 긴 세월은 오직 아들을 살리고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한 어머니의 위대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조선 숙종 대왕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김정인이라는 이름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자손으로 물려받은 논밭이 천마지기에 이를 만큼 막대한 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정인은 성품이 온화하고 학식이 깊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며 그의 아내이씨 부인 또한 정숙하고 덕망이 높아 집안에는 늘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복을 다 누리는 듯한 이 부부에게도 남모를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슬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건만 아이 울음소리는커녕 태기조차 비치지 않아 부부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김정희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부인,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소. 우리 다시 한번 삼신께 정성을 다해 빌어봅시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일 새벽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를 떠놓은 채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100일간의 정성을 들이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이씨 부인에게 태기가 비쳤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껄껄 웃으며 등남에 경사가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니 김정희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했고 집안의 하인들마저 제 일처럼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 했던가요? 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고 낯빛이 흑빛으로 변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김정인의 사촌 동생인 김정석과 그의 아내 최 씨였습니다. 김정석은 본래 심성이 고약하고 탐욕스러워 형님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막대한 유산이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이가 들어섰다니 그동안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 밤 김정석 부부는 음흉한 눈빛을 교환하며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최 씨가 보약을 한 채 지어 들고 있이 부인을 찾았습니다. 형님, 입덧으로 고생하신다 들었습니다. 이 야기태기를 안정시키는데 그만이라 하니 어서 드시지요. 최 씨는 얼굴 가득 거짓 미소를 띠고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마음 착한 이씨 부인은 동서의 정성을 고맙게 여기며 의심 없이 약을 마시려 했으나 곁에 있던 김정인이 문득 이상한 낌새를 채고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약에서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김정인은 즉시 용한 의원을 불러 약재를 감별하게 했습니다. 약 찌꺼기를 맛보고 냄새를 맡던 의원의 얼굴이 대경실색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보약이 아닙니다. 태아를 떨어뜨리게 하는 독한 홍화가 잔뜩 섞여 있습니다. 분노한 김정희는 그 자리에서 사촌 동생 부부를 불러들였습니다. 내 너희를 친형제처럼 아껴 돌보았거늘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밀 수 있단 말이냐. 김정인의 호통에 김정석은 바들바들 떨면서도 억울하다며 발뺌했으나 김정인은 단호하게 그들을 문전박대하여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쫓겨난 김정석은 앙심을 품고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서재에서 책을 읽던 중 하인이 가져온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달려온 아내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미 독기운이 온몸에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김정희는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인, 뱃속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시오. 우리 핏줄을 부디. 말을 맺지 못한 채 김정희는 눈을 감았고
평온했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이씨, 부인의 등 뒤로 어둠 속에서 섬뜩한 미소를 짓는 김정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이씨 부인에게 닥친 시련은 실로 가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김정석과 최 씨는 본색을 드러내며 상복을 입은 이씨 부인을 안방에서 내쫓으려 들었습니다. 김정석은 집안의 어른 행세를 하며 하인들을 호령했고 최 씨는 곳간 열쇠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가 주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소. 형수는 뱃속에 든 것이 사내인지 계집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이 큰 집안을 건사하려 하시오. 김정석의 뻔뻔한 태도에 이씨, 부인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그들의 탐욕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 뱃속에는 이 집안의 적장자가 자라고 있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석은 이미 관아의 수령과 결탁하여 모든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이씨 부인을 오라로 묶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게도 남편 살해 혐의였습니다. 김정석이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이씨 부인이 외간 남자와 통정하기 위해 남편을 독살했다고 고변한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거늘 어찌 이런 천인공 노할 누명을 씌우십니까? 이씨 부인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뇌물에 눈이 먼 사또는 그녀의 호소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형틀에 묶여 모진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즉결 처형은 면했으나 그녀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차가운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습하고 더러운 감옥 바닥에 주저앉은 이씨 부인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가 도리어 자신을 살인자로 몰아넣고 집안의 재산마저 모두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쥐들이 들끓고 낮이면 옥졸들의 조롱이 이어지는 지옥 같은 곳에서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하며 어미를 깨웠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네가 세상 구경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어느 날 밤 옥사문이 열리고 김정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형수, 내 마음이 약해서 차마 형수가 참수당하는 꼴은 못 보겠소.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만 찍어준다면 내 사또께 잘 말해서 목숨만은 살려주리다. 대신 이 고을을 영영 떠나야 하오. 그의 말은 자비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만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뱃속의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버티다가는 살인죄로 처형당할 것이니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김정석이 돌아간 뒤 이씨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도장과 재산 문서는 그녀가 미리 기와집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기에 김정석이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언젠가 아이가 컸을 때 억울함을 풀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살아남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새벽녘 옥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던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 그래 미친 사람은 벌하지 않는다 했다. 내가 미쳐버리면 저들도 나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버려야 하는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서 평생을 정숙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미친 척을 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강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짐승이 되는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옷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빛을 흐리멍덩하게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 옥졸이 밥을 넣어주러 왔을 때 그녀는 밥그릇을 집어 던지며 괴기스러운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히히히, 나비가 날아간다. 꽃신 신고 나비 잡으러 가자. 으헤헤헤헤. 옥졸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30년 지옥의 서막, 비극적인 연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옥에 갇힌 이씨 부인이 남편을 잃은 충격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실성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또가 직접 옥사를 찾아가 확인해 보니 한때 기품 있던 양반가야의 안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침을 질질 흘리며 허공에 대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미치광이 여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은 이성 있는 자를 다스리는 것이지 짐승이나 광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다. 사또는 혀를 차며 이씨 부인을 방면하라 명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렸으나 그녀가 돌아갈 곳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정석은 대문을 가로막고 소금을 뿌리며 형수를 내쫓았습니다. 재수 없는 미친년이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썩 꺼지지 못해. 결국 이씨 부인은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흉가의 짐승처럼 웅크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지붕에서 물이 샜고 한겨울 칼바람이 숭숭 뚫린 벽 틈으로 들어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뱃속의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어느 칠흑 같은 밤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와줄 산파는커녕 물 한 그릇 떠다 줄 사람도 없는 외딴 촉에서 이씨 부인은 홀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비명이 새어나갈까봐 옷감을 입에 물고 피가 터지도록 방바닥을 긁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마침내 새벽 달기 울 무렵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피덩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내 이름은 시우에지 유다. 때맞춰 내리는 비처럼 메마른 세상에 단비가 되어 이 어미의 원한을 씻어다오. 김시우, 그것이 세상의 멸시 속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씨 부인의 이중 생활은 장장 30년의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가 뜨면 그녀는 영락없는 동네 미친년이었습니다.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마당을 쓸며 나비야, 나비야, 내 서방님 어디 갔나 하고 노래를 불렀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꽃이 참 곱다. 돌멩이 꽃이 피었네 하며 실실 웃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박복하기도 하지. 저 귀한 집 마님이 어쩌다 저 꼴이 되었을꼬.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더럽다 피했고 시우는 미친년의 자식, 애비 없는 자식이라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시우가 흙투성이가 되어 울며 들어올 때마다 이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흙장난했니 하며 바보처럼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면 초가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씨 부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자세를 고쳐 앉으면 낮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늘할 정도로 맑고 지적인 눈빛의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우를 앞에 앉히고 마루 및 항아리에 숨겨두었던 책들을 꺼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소학, 대학, 논어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밤마다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시우야, 명심하거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수모는 훗날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름이다. 낮에 사람들이 내게 침을 뱉더라도 참아야 한다. 오직 실력을 갈고 닦아 세상을 호령할 힘을 길러야 한다. 어린 시우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낮에는 바보 같던 어머니가 밤만 되면 왜 이렇게 엄격하고 똑똑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 같은 진심을 느낀 아이는 점차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낮에는 동네 아이들의 배지를 묵묵히 견디고 밤이 되면 졸린 눈을 비비며 붓을 잡았습니다. 종이가 없어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며
시우의 학문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세상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칼을 갈듯 벼슬길을 향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10년, 20년,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소녀는 청년이 되었고 어머니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김시우의 나이 28, 새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어 허여 실실 웃던 바보였으나 밤에는 사서, 삼경을 통달하고 제자백가의 사상까지 섭렵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글을 읽고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우야, 이제 때가 되었다. 붓을 놓고 내 말을 잘 듣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붉은 인주가 묻은 옥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님께서 생전에 쓰시던 인장이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지난 30년을 지켜온 물건이니라. 이제 이것을 들고 한양으로 가거라. 가서 과거를 보아 세상에 내 뜻을 펼쳐라.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유품을 받아들였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허나 어머니, 제가 떠나면 어머니 홀로 어찌 지내시렵니까? 저 늑대 같은 숙부와 숙모가 또 무슨 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시우의 걱정에 이씨, 부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앞만 보고 가거라. 네가 장원급제하여 금의 환향하는 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명심하거라. 시험장에 가서 내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라. 미친년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는 순간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시우는 그 길로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 주막에서 잠을 청할 수도 없었기에 시우는 나무 그늘에서 노숙하고 가을물로 배를 채우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도착한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각근을 휘날리며 거드름을 피우는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때 묻은 삼벗에 집신을 신은 시우의 행사액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저기 좀 보게. 거지가 과거를 보러 왔나 보내 그려. 어이, 이봐. 여기는 밥 얻어먹는 곳이 아니니 저쪽으로 가시게. 점잖다는 선비들이 코를 막으며 시우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시우는 그들의 비웃음을 귓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할 때 나는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글을 읽었다.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하여 내 학문까지 남루한 것은 아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시험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시제가 내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우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깔아 화선지 위에 붓을 대는 순간 지난 30년간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울분이 붓끝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필체는 용이 승천하듯 힘찼고 문장은 거침이 없었으며 논리는 정연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힐끗거리던 선비들도 시우의 일필위지에 기가 눌려 숨을 죽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시우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채점이 진행되던 중 시험관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보게, 이 답안지 좀 보게나. 이런 명문은 내 평생 처음 보네. 필체가 예사롭지 않고 담고 있는 뜻이 가히 성인의 경지로구먼. 도대체 어느 명문가의 자제란 말인가? 시험관들은 흥분하여 시우의 답안지를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답안을 읽어 내려가던 숙종대왕께서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인재로다.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구나. 이 글을 쓴 자를 당장 들라하라. 발표의 순간 광화문 앞에 모인 수많은 이미 인파 속에서 호명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근본 과거의 장원은 경상도 안동의 김시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남루한 행사에게 청년이 천천히 걸어 나오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짓골을 한 선비가 장원이라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우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북극 서성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임금님 앞에 선 시우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해냈습니다. 못난 아들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을 심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비상하는 용이 되어 고향으로 향하는 시우의 발걸음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홍주고을 어귀가 떠나갈 듯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오색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장원 급제자가 탄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정말 그 미친년의 아들 시우가 맞는가? 비단 관복에 어사화를 꽂고 위풍당당하게 말 위에 앉은 청년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적을 뒤집어 쓰고 다니던 바로 그 김시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연신고개를 조아렸고 그동안 모자에게 돌을 던지며 멸시했던 이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시우의 눈길은 환호하는 인파를 지나 마을 구석진 곳에 처박힌 허름한 초가집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시우는 단숨에 초가집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이씨 부인이 헝클어진 머리에 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나비야, 훨훨 날아라. 우리 서방님 계신 곳으로 날아라, 히히히. 30년 세월 동안 한결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시우는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시우가 돌아왔습니다.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이씨 부인은 빗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아들은 코홀리게인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우가 다시 한번 목 놓아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세상을 호령할 힘을 얻어왔습니다. 그 순간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빗자루질이 뚝 멈췄습니다. 이씨 부인의 손에서 힘없이 빗자루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한 광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감춰왔던 서리빨 같은 기품과 지성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하구나, 내 아들아. 이제야 긴 꿈에서 깰 때가 되었구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쏘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미친 줄만 알았던 여인이 멀쩡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김정석과 최 씨 역시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수? 제정신인게요? 김정석이 더듬거리며 묻자 이씨 부인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김정석, 내 이놈. 내 눈이 흐려진 척했으나 내 귀는 열려 있었고 내 입이 막힌 척했으나 내 머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30년 전 내 놈이 내 남편을 독살하고 나를 살인자로 몰죄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느냐. 이씨 부인의 서슬퍼런 호통에 김정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헛소리요? 미친년이 제정신이 돌아오더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증거 있느냐? 증거를 대라. 그가 발악하듯 소리치자 시우가 품에서 낡은 서찰과 옥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포졸들이 한 노인을 데리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30년 전 김정인이 독살당했을 때 시신을 거만했던 의원이었습니다. 내 이 도장과 의원의 증언을 확보해 두었다. 내 놈이 홍화를 섞은 약을 쓰고 찻잔에 비상을 탄 사실을 이 의원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박대감의 시신에서 독 중독 흔적을 발견했으나
김정석 저자의 협박에 못 이겨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죄를 씻고자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김정석과 최 씨는 사색이 되어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페륜아들을 포박하여 관나로 압송하라.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김정석 부부를 오라로 묶었습니다. 형수님, 조카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이씨 부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뺏겼던 자신의 집, 기와집 대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억울함을 이제야 풀었습니다. 우리 시우가 해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바로 서고 뒤집혔던 세상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맑은 햇살이 모자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필규정, 처시 비규정,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김정석 부부의 처참한 몰락과 함께 홍주고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천마지기의 논밭과 대대로 내려오던 기와집은 온전히 이씨 부인과 김시우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연은 입에서 입을 타고 한양도성까지 전해져 마침내 구중궁궐의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이씨 부인의 처절했던 30년 희생과 아들을 향한 지극한 교육, 그리고 끝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불굴의 의지에 크게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토록 강인한 절개와 지혜를 지녔다니 이는 나라의 귀감이로다. 임금님께서는 즉시 어명을 내려 이씨 부인에게 정렬부인, 젠리의 프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하사하시고 그녀의 집 앞에 붉은 기둥의 정념은 징루맨을 세워 만백성이 그 뜻을 기리도록 하셨습니다. 마을 어귀에 웅장한 정념문이 세워지던 날 온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붉은 기둥에 푸른 지붕을 얹은 정념문 현판에는 정렬부인 안동희 씨 지문이라는 글자가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녀를 미치광이라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던 마을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생보살을 몰라 배웠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씨 부인은 그들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난 30년의 멸시와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남편의 유지를 받들었다는 자부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김시우는 이후 조정에 나아가 청렴결백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가르쳐주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 는 가르침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연을 들어주었고 탐관오리들에게는 추상 같은 기계로 맞서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과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시우는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여 스을에 자녀를 두었고 이씨 부인은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비로소 평범하고 행복한 할머니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울 때면 이씨 부인은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간 남편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여보, 들리시나요? 당신의 핏줄들이 저리도 맑게 웃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씨 부인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천수를 누리고 눈을 감던 날 그녀의 얼굴은 고통 없이 평온했습니다. 임종을 지키던 아들 시우가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자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삶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너를 키우는 30년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았다. 이제 편히 아버지를 만나러 가마.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는 한 마리 나비처럼 가볍게 이승의 짐을 벗고 떠나갔습니다. 그녀의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 곡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비록 그녀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자식을 위해 기꺼이 광녀 쿠앙누캄가 되었던 그 숭고한 모정은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홍주 땅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미친 척 연기를 하며 끝내 복수와 성공을 모두 이뤄낸 어머니의 집념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토록 긴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소름 돋는 연희였나요? 아니면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온 순간이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는 더 기가 막히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